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질평가 아러브 2.0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코크란 김현정입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세 가지 큰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무작위 배정 평행군 임상 연구, 그 다음에 군집, 집단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무작위 배정인데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치료 받다가 다시 B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대상인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개별 무작위 배정 평행군 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개별 무작위 배정 평행군 임상 시험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다섯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 과정, 그리고 원래 의도된 중재로부터 이탈로 인한 빗둘림, 결측된 결과 데이터로 인한 빗둘림, 결과 측정과 관련된 빗둘림 위험, 그리고 보고된 연구 결과의 선택과 관련된 빗둘림 위험입니다. 각각의 도메인 항목들은요, 각각 영역 내에서 시그널링 퀘스천이라고 하는 신호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es나 probably yes, probably no나 no 또는 no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시게 되시면 각각의 도메인별, 그러니까 각 항목별 영역 평가의 결과가 도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의 평가 목적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ITT 아날리시스, 중재 배정의 효과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토콜 이펙트라고 해서 중재 준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따라가는 대로 분석하는 거죠. 또 이 역시 대부분은 우리는 ITT 아날리시스라는 중재 배정 효과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재 배정 효과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둘림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까 그 다섯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를 낮음, 일부 우려, 높은 빗둘림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 빗둘림 위험은 모든 항목에서 빗둘림 위험이 낮아야지 오버올이 낮음이고요. 하나라도 썸 컨선이 있다면 일부 우려, 하나라도 높은 빗둘림 위험이 있다면 높은 빗둘림 위험이라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작위 배정 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빗둘림 위험입니다. 연구는 선택, 실행, 결과 확인, 탈락,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빗둘림 위험이 생기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실행 전에 환자의 선택입니다. 중재군과 대조군으로 선택하는데 이때가 중요한 무작위 배정이 일어나는 거죠. 시그널링 퀘스천은 세 개입니다. 무작위 배정 순서, 그다음에 배정 순서의 은폐, 무작위 과정에서 문제로 일어난 양군의 유사성이 깨지는 비유사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작위 배정 순서입니다. 왜 무작위 배정 순서를 할까라고 하면 양군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해서 체계적 차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양군의 내가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는 컴파운딩, 미래지의 혼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무작위 배정은 배정 순서, 내가 만약에 100개의 약을 쓴다면 50개는 A약, 50개는 B약이라고 하면 이 100명이 A와 B를 어떤 식으로 약을 받아갈지를 우리는 모르게 해서 50개, 50개씩 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배정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군 배정 시작 전에 완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 순서의 낮음과 높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가 있지만 생각하시면 빗둘림 위험이 낮으려면 배정 순서가 예측 불가여야 한다. 즉 확률적 방법이어야 하고 빗둘림 위험이 높은 건 배정 순서가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생일, 내원일, 아이디 등록번호, 뭐 교대 배정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생일이라든지 내원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도해야 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 언제 누구냐,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빗둘림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빗둘림 위험이 낮으려면 난수표 또는 컴퓨터 난수 생성기 혹은 동전 던지기, 카드 던지기 뭐 이런 것들처럼 전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확률적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무작위 방법이 이런 확률적 방법을 썼는데 단 무작위 배정 방법이 그거 외에도 제한된 무작위 층화, 최소화 기법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무작위를 많이 하지만 대상자 수가 적거나 혹은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라서 환자가 오는 기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환자가 온다면 뜨문뜨문 오게 된다면 우리는 제한된 무작위나 층화 무작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무작위는 내가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나누려고 할 때 100명을 모두 다 한 번에 무작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명씩 혹은 5명씩 그 내에서 무작위를 하고 또 다음번 10명 중에 또다시 무작위를 하고 하는 방식,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들이 매우 희귀해서 의료기관에 오는 순서들이 매우 뜨문뜨문 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토탈하면 뭐 3년 동안 무작위를 이루려면 사실은 연구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한된 무작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층화라고 하는 건 무작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레스 팩터든 뭐 리스크 팩터 혹은 컴파운딩 모든 거를 양분이 나눠 가져야 하지만 환자 수가 적거나 한다면 혹은 나누는 방식을 하다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예우 요인은 환자의 수가 좀 적어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양분의 컴패러빌리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들은 층화해서 남자와 여자 나누고 남자 내에서 무작위를 시키고 여자 내에서 무작위를 시키는 방법이 층화입니다. 최소화 기법은 제한된 블록과 그다음에 층화 무작위를 섞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무작위 방법을 쓰였던 무작위를 하는 순서를 배정하는 것은 확률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정 순서 은폐는 우리가 이제 무작위 순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환자한테 무작위 순서에 따라서 약을 줘야 되는데 환자가 다음 이 약의 이 다음번의 순서에 어떤 것이 갈지를 몰라야 하고요. 연구자 역시도 어떤 순서로 약이 배정되는지를 몰라야 합니다. 서로 다 아무도 몰라야 하지만 내가 다음번에 가면 새로운 약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번 말고 다음번에 가면 예전 약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전까지, 그러니까 배정이 완료돼서 중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배정 은폐고요. 중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약을 먹고 있지만 어느 약을 먹는지 몰라라고 하는 것이 눈가림입니다. 배정 순서 은폐하고 눈가림은 사실 다 모른다는 것은 되게 동일하지만 약을 먹기 전까지, 중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배정 순서 은폐고요. 중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눈가림이다라고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그널링 퀘스천, 기저 시점에서 양군의 비교 가능성입니다. 기저 상태의 불균형이 무작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저 상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의도된 혈당 비율의 대상자 수의 차이가 있다거나 대상주 간의 여러 요인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무작위가 부적절하게 수행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양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다거나 중요한 예후 요인의 차이가 있다거나 뭐 중요한 특성에서 부재가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시작 시점에서 양군의 비교 가능성이 깨졌을 때는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들은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우리가 무작위 배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양분의 컴패러빌리티가 깨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건 동전을 10번을 던지면 확률로서는 5개, 5개 나와야 하지만 10개는 굉장히 작은 수기 때문에 9개, 1개라든지 6개, 4개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되면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양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깨지기 쉬운데 통계적 검증 결과만 믿어버리면 우리는 두 군이 깨져 있는 상태를 잘 디텍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그널링 퀘스천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알고리즘을 따라서 평가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배정 은폐가 됐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만약에 예, 그렇다면 배정 순서는 무작위니까 예라고 하면 기저상태 불균형이 있어요. 라고 해서 기저상태 불균형이 없다면 낮은 위험, 있다면 일부 우려. 배정 은폐가 됐는지에 대한 것에 정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저상태 불균형이 있는가? 무작위 배정 순서는 안 물어요, 아예. 그러면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없다라고 하면 일부 우려고요.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높은요. 처음부터 배정 순서, 배정 은폐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예 나머지 평가할 필요 없이 높은요. 의미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기저상태 불균형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 수가 문제가 있다거나 우연을 넘어서는 대상 특성의 차이가 있다거나 예후 요인의 기저상태의 차이가 있다거나 혹은 너무도 과도한 유사성이 있어도 이거 역시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예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갖고 있는 소아에게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총 20명이 대상이었고요. 비경 세척을 한 게 10명, 비관 세척을 하지 않는 그룹 10명을 확인한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유의하게 알레르기 비염에 비경 세척에 이득이 있음을 보고했던 연구입니다. 무작위 배정 순서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봤더니 블럭 랜더미제이션을 했대요. 아, 블럭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블럭의 사이즈는 2개고요. 서브젝트는 랜덤리 어사인드 됐는데 이리게이션 그룹과 컨트롤 그룹, 블럭 내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 랜덤 메소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배정 은폐도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때는 배정 은폐가 됐는가? 노 인포메이션입니다. 아무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저 상태 불균형을 문제점이 시사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보는 거죠. 어디를 봐야 될까요? 테이블 2를 보시면 됩니다. 이리게이션 그룹과 컨트롤 그룹은 10명, 10명이고 피밸류가 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괜찮네라고 보시면 안 되고 10명, 10명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내기 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적으로 중요한 팩터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잘에 있는 게 뭐 3.5고 1.0인데 이거는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 라는 점들 PC20 저는 이 수치를 잘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0.68, 1.14 이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점들을 임상적으로 확인하고 아 양분이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랜덤에서 10명씩 10명씩 해서 10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리게이션 그룹과 컨트롤 그룹은 굉장히 환자의 베이스라인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 기저 상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의도된 중재로부터 이탈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프로토콜하고 일치하게 추가 중재가 있거나 중재 이행이 실패가 있거나 혹은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가 중재에 대한 비준수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중재 배정의 순효과는 중재의 실제 효과도 있지만 중재에 대한 준수 정도, 유형 또는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동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중재 배정의 순효과입니다. 실제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ITT 아날리시스를 하는 거죠. 만약에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는 것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준수하고 실제 효과와 준수 효과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ITT 아날리시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눈 가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적절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요. ITT 아날리시스 의도된 대로의 치료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 ITT 아날리시스고요. 퍼 프로토콜 아날리시스나 에즈 트리티드 아날리시스가 있습니다. 퍼 프로토콜 아날리시스는 중재의 비능,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는 비수능자는 제외하는 거고요. 에즈 트리티드는요. 비수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A군이었지만 B약을 먹었다고 하면 B군으로 치료받은 대로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순수한 어떤 특정 효과, 치료의 효과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는 랜덤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파트 1은 우리가 의도된 중재로부터 이탈이 왜 빗들림 위험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서 이탈이 됐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 1은 블라인드가 관련되는 거고요. 파트 2는 그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석의 이슈입니다. 그러면 파트 1을 보시면 대상자 혹은 보호자나 제공자가 중재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리게이션 그룹은 내자 캐비티에다가 이리게이션을 넣는 거예요. 이리게이션 넣은 이리게이션 그룹은 이리게이션을 안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대상자나 보호자나 제공자는 이리게이션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모른다가 아니라 아는 거죠. 둘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임상적 맥락에서 이탈이 발생했는가라고 하지만 올 서브젝이 컴플리트 됐죠. 모든 대상자는 모든 실험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낮은 위험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이 있었다면 이것이 부작용이나 어떤 임상적 맥락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쌍컨선, 만약에 미쳤다면
중재군 간의 이탈이 균형이 있는가? 각각 10%, 각각 20%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는 10%, 하나는 20%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 평가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탈이 없기 때문에 안다고 하더라도 일탈이 없었으니까 낮은 위험 파트 1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파트 2, 중재 배점 효과를 추정하기 적절한 분석을 했는가라고 하면 아이덴티 아나리시스를 했습니다. 여기는 10명, 10명이 됐고요. 서로 상대방으로 간 경우가 없고 중재가 변경된 경우 없고 모두 다 분석에 포함됐습니다. 아이덴티 아나리시스를 했고 낮은 위험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중재 이탈로부터의 빗돌림 위험은 낮은 위험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 예는 배제 사유의 부적절한 분석이란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다른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연구는 랜덤을 4개 군으로 나눴죠. 플라시보랑 여러 가지 약물들입니다. 근데 이 연구자는 3가지 사유로 분석해서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요, 랜덤으로 받은 것이 이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되는 약과 다른 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서 배제를 했다. 두 번째 환자는요,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을 받고선 약을 안 먹은 거죠. 세 번째 환자는요, 각각 다른 사이트에 가서 2가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 경우 세 개의 종류를 모두 다 탈락시켰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탈락이 가능한 이유는 C만 됐습니다. 양구 2개 사이트에서 한 경우는 어느 곳에 할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배제하는 게 맞지만 환자가 다른 약을 먹던 혹은 환자가 치료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 군에 넣어서 어,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논문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자료 측정입니다. 결과는 이제 연속형 결과, 이분형 결과에 따라서 이 연속형 결과 메저먼트를 할 때, 측정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것은 환자다, 환자가 아니다, A다, B다, 뭐라고 딱 지정할 때, 이분형이나 범주형으로 결과를 할 때 오분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러. 그 다음에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환자의 확인이 언더 또는 오버 하는 사건의 발생 확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오류의 발생이 양군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는 누가 결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블라인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가 결과를 보고하는 PRO의 경우에서는 환자가 블라인드 돼야지만 환자가 적절하게 나의 치료에 기대되는 반응이 아닌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오심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환자를 블라인드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측자가 보고하지만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복적 결과를 측정하는 자동화된 결과,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은 관측자가 보고하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 결과고 눈 가림에 영향이 없습니다. 관측자가 보고하는데 일부 판단이 필요해요. 엑스레이 판독이라든지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도 자동 기계가 혈압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관측자가 블라인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재 제공자가 블라인드가 필요한 경우는 중재 제공자가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치료를 중단시키거나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거나 혹은 뭐 호흡기를 떼거나 하는 모든 중재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웃컴이 그런 중재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중재 제공자의 블라인드 맹검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복합 중재 결과입니다. 여러 결과들을 섞어서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성격, 예를 들어서 피아로다, 환자가 보고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환자를 블라인드 시키면 되는데 일부 피아로가 들어가고 일부는 객관적인 결과 들어가고 일부는 아웃컴 메저에 블라인드가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결과의 성격이 있는 게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웃컴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에 가중치에 따라서 블라인드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의 종류가 무엇인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오류인가 비차별적 오류인가가 중요합니다. 차별적 오류는 중재군과 대조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차별적 오류는요, 중재군과 상관없이 그냥 측정상 어떤 오분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 두 군의 효과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환자가 새로운 약을 먹어서 두통을 자꾸 발생시키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약을 먹는 사람한테 계속 CT를 찍을 수 있고 또는 MRI를 찍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쪽에 의 어떤 질병을 디텍션하기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혈압비가 만약에 100번 중에 한 번 오류로 혈압이 측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환자군이나 혹은 대조군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100번에 한 번이라면 오류가 있지만 그건 비차별적 오류다라고 생각해서 차별적 오류냐 비차별적 오류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질문은 5가지고요. 중재 결과 측정 방법이 부적절하냐?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에서는 보통 있을 수 없는 경우죠. 중재군별로 다르냐?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은 실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재군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대부분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결과 평가자가 중재 내용을 아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고요. 결과의 종류마다 그러니까 다르게 평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재 지식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식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점을 평가하시는 거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낮은 위험이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연구에서는 보시면 우리는 환자의 컴플리언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매 4주마다 한 번씩 동일하게 측정했다라고 해서 중재군별로 동일함의 결과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중재 결과 측정 방법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측정했고 얘는 각각에 상세하게 쓰여져 있고 이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과 측정자가 맹검이 됐는가? 펄모너리 테크니션은 블라인드가 됐대요. 어느 그룹에 갔는지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여러 가지 결과기 때문에 이 사람만 블라인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류마다 블라인드를 시켜야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결과 측정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있었던 것처럼 이런 풀모너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아까 있는 풀모너리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블라인딩 시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QOL이나 하는 것들은 이런 도구들은 삶의 질, 이것과 관련되는 것은 환자가 블라인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알레르기 비염이니까 비강내 에 시리인지로 계속 이리게이션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환자가 블라인드 안 되는 이런 아웃컴들은 중재 지식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것처럼 실제적으로는 환자가 아니라 결과 측정자가 따로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결과 측정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 측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블라인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풀머너리 테크니션은 블라인드를 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블라인드가 됐다. 그 2가지를 구분해서 평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결측된 결과 데이터로 인한 빗뚫림입니다. 이제 환자가 쭉 추적을 하다가 탈락을 하게 된다면 이 탈락으로 인해서 빗뚫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의도된 중재 이탈과 무엇이 다른가? 환자는 중재는 모두 다 받았어요. 근데 결과 데이터를 측정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모두 다 의도된 중재를 모두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 지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완전한 연구 결과를 어려운 건 추적이 실패하거나 연구 참여자가 철회를 하거나 연구 대상자가 중재는 다 받았지만 관련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연구 대상자에게 더 이상 중재 결과가 발생할 수 없을 때 사망하거나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결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의도된 중재와 다른 점들은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결과 자체를 얻을 수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락, 빗뚫림을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모든 환자의 결과 자료가 측정되면 좋지만 그리고 무작위 배정이 일어난 대로 모든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결측도 없고 모든 분석이 포함되면. 하지만 결칙이 발생을 했다면 양군이 동일한 결축률이 있으면 좋고 결칙이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추적 기간이 길면 결축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추적 시간이 짧으면 결축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군에게 동일한 결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웃컴이 10%인데 결축률이 20%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결축률이라고 하는 건
결과 발생률보다는 낮아야 한다 정도의 수준을 갖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군이 빠졌지만 양군이 결칙이 일어났고 결축률이 유사하고 양군이 결칙이 된 사유가 비슷해야 돼요. 랜덤하게 발생한 사유여야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는 부작용으로 발생했고 하나는 부작용 때문에 결축을 했고 다른 하나는 그런 게 아닌 다른 이유가 됐다면 그런 사유가 불일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축률이 같고 결축 사유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결측한 사람들이 결측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양구는 차이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시간 사건 데이터인 경우에서도 추적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은 그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랜덤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지만 이 경우에 문제가를 최소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결칙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결칙에 대한 임푸테이션, 대치를 하게 됩니다. 단순 대치가 있고 다중 대치가 있죠.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값, 예를 들어서 환자는 3개월, 6개월 측정했는데 6개월 값이 우리의 파이널한 아웃컴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3개월까지는 왔고 6개월 때 안 왔어요. 그러면 이 3개월 자료를 6개월 데이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최종값, 라스트, 가장 최근 나중에 측정 값으로 쓰는 것, 혹은 기적값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하나의 값, 마치 우리가 9, 99 이런 거를 지시하듯이 특정 값 하나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단순 대치는 하지 말라고 저널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멀티플 임프테이션, 반복적 대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중 대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칙을 해서 대치를 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결칙이 일어난 경우가 결과와 상관없는 무작위적으로 결칙됐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 때 대치가 의미가 있지. 환자가 부작용이나 결과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칙이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대치하는 방법이 다중 별치를 했던 무엇을 했던 결칙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결측된 사유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논문이 어떻게 임pu테이션을 했다고 하던 상관없이 그것은 빗돌림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링 퀘스천을 쭉 따라가는 걸 보시면 모든 참가자에 대한 중재 결과 자료가 있는가? 그래서 있다 그러면 나중 위험이죠. 없어요. 그렇다면 빗뚫림 위험이 없다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결측된 사람과 결측되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증명을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가? 랜덤하게 발생한 것인가? 아니다. 의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낮은 위험이지만 있어요. 그렇다면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자료 누락이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 이거는 자료 누락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가와 이것은 실제 영향을 주었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높은 위험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다른 연구에서 보셨는데 이 연구에서는 결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바이오 피드백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까 그 연구는 결축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21%, 14%, 30%, 26% 굉장히 높죠? 각 군마다 결축률의 차이가 이렇게 2배까지도 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연구는 바이오 피드백, 이게 변실금 환자의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변실금 환자는 통상적으로 저 정도는 결측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측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거나 이 치료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남았을 가능성이 더 높고 치료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제외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프테이션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결측 데이터에 대한 통계 처리라고 보면 멀티플 임프테이션을 했다. 뭐 5번 이상을 하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임프테이션 할 때 하는 최소 값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임프테이션 데이터를 두 개를 비교해서 각각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양군이 같다라고 제시했죠. 일반적으로 이것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와 임putation 데이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연구는 문제가 뭐냐면 각각 군에서 결충률이 달라요. 그렇다면 임putation을 했을 때도 각각이 같은지는 각각의 군마다의 결과를 제시해야지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결측에 대한 대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얘가 랜덤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각 군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군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된 결과의 선택과 관련된 빗둘림입니다. 결과에서 결과를 무보고한 빗둘림.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위해를 보고하지 않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위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된 결과의 선택이다라고 과거 버전에서는 그렇게 평가했지만 우리가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 ROB 2.0에서는 결과마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결과를 평가하는데 다른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결과 자체에 빗돌림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무보고 빗돌림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그러면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지금 이 변수에 대해서 다양한 측정 도구가 있어요. 척도거나 정의거나 측정 시간이 다양해요. 근데 그중에서 한두 개만 한다든지 멀티플 아나리시스를 했어요. 단별량, 다별량. 근데 단별량만 제시한다든지. 다양한 서브그룹이 있는데 한두 군만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택적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의도된 누락으로 기인된 빗둘림이 생기는데 그건 결과의 방향이나 효과의 크기, 통계적 유의성 때문에 로 인한 선택이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보고된 빗둘림인데 위해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이 아웃컴이 여러 측정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보고했을 것 같고 이것이 여러 분석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만 분석했을 것 같고 보고했을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을 평가하는 것이지 다른 아웃컴과 비교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예요. 결과 측정을 우울은 햄D와 수정된 햄D로 했고요. 불안은 햄A로 평가했습니다. 분석은요. 햄D로 최종값과 그 다음에 수정된 햄D의 변화량을 했고요. 불안은 햄A의 변화량 값을 했어요. 근데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수정된 햄D의 변화량 값을 보고했고요. 불안은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울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를 평가했는데 한 가지만 보고했기 때문에 얘는 우울에 대해서는 결과 선택의 빗둘림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하셔야 되고요. 불안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불안에 대한 값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스테마틱 리뷰를 할 때는 우울에 대해서는 각각에서 결과 선택이 된 빗둘림 위험이 생겨서 잠재적 위험이 있을 거고요. 불안은 메타 분석에서 이 연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미포함되기 때문에 빗둘림 위험이 높다. 그래서 다르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고의 빗둘림, 다양한 측정 시점이 있는데 한 특정한 것만 한다든지 다양한 측정 도구, 다양한 결과 평가자, 다양한 측정 도구 결과 하나나 또는 하위 척도만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에 선택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연구자의 분석 의도를 고려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프로토콜을 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측정했는데 한두 개만 보고했구나라고 확인하면 좋은데 프로토콜이 없는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죠. 근데 최근에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은 대부분 다 프로토콜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옛날 논문들은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분석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통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혹시 종합됐을까? 1일차 결과 지점과는 불일치가 혹시 있을까? 여러 가지 보정된 분석에서 단별량 분석 결과들이 많이 빠져 있는가? 혹시 연속된 결과 변수가 통상적이지 않는 방법이라든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평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유무가 이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도출이 다중 분석, 다중 측정 뭐 이런 것들 중에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면 사전 계획에 따라 자료를 분석했느냐? 네. 아니면 일부 우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프로토콜을
이 쭉 결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다 보고를 잘 했어요. 결과 보고가. 근데 이 연구는 프로토콜을 보시면 2005년에 연구가 시작을 했고요. 데이터가 마지막이 2013년입니다. 근데 환자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351명이 인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쭉 특별히 바뀐 게 없거든요. 프로토콜 보시면 체인지가 일어날 때마다 그게 다 뜨거든요. 바뀐 게 없는데 마지막에 2011년 11월 3일이니까 연구가 2012년 디셈버에 인롤이 끝났다고 하면 사실은 거의 환자의 참여가 끝난 이 시점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타임 포인트를 5개월치 결과를 쓰겠다라고 이때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때 지정했는가? 이유는 우리가 이니셜리 그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번 쟀는데 5개월째가 가장 좋았던 결과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닐 거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비틀림 위험이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빗돌림 위험을 매우 높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결과 분석 이 데이터를 보면 최종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리지널 데이터와 임프테이션 데이터 체인지를 보여주고 양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석은 임프테이션 결과를 사용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랜덤을 네 군으로 나눴는데 양구 두 군을 차이를 봤는데 각각은 컨트롤과 텔레폰 팔로우 군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텔레폰 팔로우 군군과 싱글 트리트먼트 군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군에서 네 군을 나눴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비포 애프터 스터디, 비포와 포스트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이 결과. 모든 군을 그냥 통합했을 때. 논문의 리절트를 컨클루전을 뭐라고 쓰셨냐면 바이오 피드백은 피칼 인컨티넌스 이펙티브하다. 왜냐하면 사전 대비 사후가 좋아졌으니까 이라고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는 랜덤을 했고요. 이 네 군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사전 대비 사후가 좋아졌다. 여기서 좋아졌으니까 좋아졌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쓰려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컨트롤군에 비해서 좋아졌으면 사전 대비 사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이오 피드백이 이펙티브하다라고 평가하실 수 없습니다. 얘는 바이오 피드백의 여러 가지의 텔레포니라든지 페이스 투 페이스에 대한 것이 불필요하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평가하는 거에 높은 빗돌림 위험이 한 개라도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빗돌림 위험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요. 어,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평가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